자, 이번에는 만세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만세력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문학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달력입니다. 달력.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력이 이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달력의 역사라는 뭐 책도 있는데, 그 거기에 보시면 서양에서 정해놓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태양력,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 가지고 쓰는 그 달력도 로마 시대 때 썼던 율리우스력에서 그 다음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 썼던 그레고리우스력 지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바뀌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과 이제 한 150년, 200년 전에는 우리는 모두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랑 다 다른 애들이 움직인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해가 떠서 지잖아요. 그리고 별들도 알아서 움직이고, 내가 있는 땅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내 감각이나 이런 걸로 느껴지는 건 당연히 천동설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온 거예요, 몇천 년을.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관측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거든, 갑자기. 뭐 이게 왜 바뀌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 가설들이 검증되고 하다 보니 이제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하게 되고 갈릴레오가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달력이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매년 우리나라도 한국천문학연구소에서 그 1년 동안의 절기, 그러니까 뭐 입춘, 이제 곧 있으면 입추죠. 입추. 그 24절기는 다 양력이에요. 태양력.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24절기는 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입춘, 대길 이거 쓰는 그 날짜는 양력이에요, 양력. 그걸 매년 한국천문학연구소에서 1년 365일을 24절기로 나눠서 그 정확한 절입 시기를 올려줍니다. 그게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세력이라는 달력이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표시하는 그 육식갑자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서 하는 게 좀 특징이고, 두 번째는 년간이 이제 60개가 돌고 있고, 월은 12달이니까 12개가, 연이 정해지고 나면 12개가 돌아요. 그 다음에 날짜는 또 똑같이 60개가 돌고 있고, 시간은 2시간 단위니까 또 12개가 돌아서 이게 이렇게 약간 우리가 시계 맞추듯이 짜락짜락짜락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많이 책을 찾아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럼 이제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만세력이란 거. 왜냐면 언제 시작점으로 잡아서 이거를 60갑자를 돌리고 12달을 돌리고 60일을 돌리고 12시간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간에 그 사주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작했나를 알고 싶었어요. 논문 쓰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왜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막 찾아보고 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문헌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 후기에 관상감에서 만들었어요, 이 만세력이란 책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장영실하고 세종대왕 그 얘기 나오는 한석규 배우분이 이제 세종대왕 역할하고, 장영실 역할하는 게 이제 그 최민식 배우가 역할하신 그 천문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달력을 거기서 쓰는 만세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거는 아마 년월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위도 경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질 때는 그게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태양이 얼마나 이렇게 쬐는지,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거를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예측을 하려면 그런 절입식이나 이런 게 잘 맞아야 되는데, 중국 걸 쓰다 보니 안 맞아서 그 천문이라는 거에 보면 장영실이라는 분이 이제 그 관측 기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별자리를 관측하고
태양을 관측하고 시간을 관측해서 하려는 기구를 만들어서 더 정확한 천문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한테 들켜서 그게 이제 극비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실현을 당하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관상가면서 계속 그 측정을 했어요. 그게 농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은 재밌는 건 이제 중세 유럽 이전에 로마 시대 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과학이 발달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화약, 종이 이런 거 다 있었고 천문학적인 것도 이제 그쪽에서 훨씬 관측도 잘하고 수학적인 것도 뭐 아라비아에서 이제 영이 발견된 건 좀 혁신적인 거고 거기가 그 다음에 발전을 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피타고라스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중국 옛날 이제 그 뭐 고문헌에도 수학 계산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다 밭대기 넓이 재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 것도 있다시피 발전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달력이란 게 필요하니까 생활에 만들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 간지로 잡아서 지금 이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건 제가 그냥 찾아본 거예요. 찾아봐서 안 거라 뭐 다른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문원이나 이런 걸 찾아본 바로는 한 무제 때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그 되게 이 천문학이 그때 거기 어쨌건 무제도 막 아라비아까지 막 진출하고 되게 넓었던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이라 그때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수성, 금성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인 적이 있었대요. 그게 천문학적으로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천문학 논문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헌상으로는 그게 일직선으로 놓였던 시점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양오행을 따져서 이 조화를 따져보면 그런 날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갑자년은 갑자월이 없어요. 갑자년은 갑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잡았어요. 일단 그 일직선에 딱 놓인 그 날짜를 그걸로 잡고 그 한무제가 그 다음 해를 그러면 바꿔서 갑자년, 갑인월 이렇게 해서 적용시켜서 그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 때 세팅해놓은 거 가지고 계속 중국 애들이 문헌을 남겨서 돌리고 있고 그걸 그 이후에 국가들도 관상감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큰 무리가 없어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와서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365일로 알고 있잖아요. 1년이. 근데 윤희를 한 번씩 집어넣어요. 100년에 한 번씩. 날짜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60갑자가 약간씩 틀어지잖아요. 그거는 그 천문학적인 그런 거에 맞춰서 만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한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표기를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오늘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만국 공통으로 쓰기가 편해서 우리도 쓰는 거지만 이 달력이나 시간들도 말씀드린 대로 천문연구원에서 나온 대로 윤일이나 이런 거 윤시간 뭐 이런 걸로도 조정을 해요.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게 살고 있죠. 왜? 지금은 대단히 정확한 달력을 쓰고 있어서 그게 거의 100년에 하루도 조정할까 말까인 수준이라서. 근데 재밌는 건 그거에 기초해서 명리학에서도 쓰는 만세력이 맞춰져서 저희가 이제 그 책으로도 나오고 앱으로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 60갑자 간지가 돌아가는 건 그렇게 맞춰서 돌아가고 있고 그게 가장 기준이 됐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문헌적으로 봤을 때 한무제 때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 뭐 일직선이 됐을 때 맞췄다. 그렇게 남아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저는 이제 문과다 보니까 천문학 공부는 안 해가지고 뭐 일직선으로 올 때가 있겠죠. 왜냐면 서로 이게 주기가 다르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 한무제 때 그때도 이제 거기 역사서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게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때 천문학이 그랬는지는 이제 요새는 그런 게 되게 발전됐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원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원 전후를 나누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그러니까 태양, 지구 이거의 위치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돌려서 왜냐면 얘네들의 궤도가 있을 거니까 그걸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웹사이트나 앱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걸 찾아서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는 건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천문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 좀 알려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만, 이 만세력이란 달력이 그렇게 막 절에서 이렇게 대충 찍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달력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천문학적 지식과 연계를 해서 한 달력이고, 또 하나 중국에서 몇천 년 동안 계속 검증을 해가지고 보정이 들어가 있는 달력이고, 그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정해서 쓰고 있는 달력이라서, 결국 이제 그 달력에 있는 그 기호, 그게 이제 내 사주팔자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이 명리학이라서, 하면 할수록 이제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이제 다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이거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막 유명하다는데 가서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친해지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쓰더라고. 있으니까 쓰는데, 아니 그럼 왜 그게 오늘이 왜 예를 들어서 뭐 조태한 날짜가 왜 그럼 뭐 종사년 무슨 뭐 어린지 물어보면 그냥 달력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찾아보고 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지식들 또는 이렇게 학습된 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천동설이 잘 맞는 것 같다니까요.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봐도 난 저 수평선이 꺾이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잖아요. 아무리 봐도 난 지구가 둥근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주에 나간 사진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된 걸 보면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 너무 쉽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의문해보고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탐구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원리를 체득하면 훨씬 더 내가 그 근원적인 원리에 다가갈 수 있고, 그게 저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세력은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년치 나와요 보통. 그래서 지금 아마 2100년 정도까지 나와 있는 만세력으로 보통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 그 다음 거는 없나요? 그 다음 거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안 만들었을 뿐이지 그 다음 거는 있고,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윤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만세력은 이제 잘 쓰시면 됩니다. 요새 이제 그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도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명리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이제 관성의 시대에서 재성의 시대로 바뀐 그 약간 징조 현상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성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장원급제 하거나 쿠데타 하면 그냥 인생이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다 펴지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예, 인기 다 펴지는 그런 관이 지배했던 시대라고 하면 이 조선 말기 지나서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온 지금은 이게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바뀌는 속도가 사람이 이제 환갑까지도 잘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느려서 변화가 천천히 왔다 그러면 지금은 오래 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네트워크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빨리 변해서 더 그런 건데 그래서 한 이 근대 이후 요때 이제 넘어온 게 아마 재성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관성에서 재성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싶고 이 재성이 어쨌거나 세지면 관하고 재는 이제 약간의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화를 예를 들면 화기운인 사람한테 관성은 수입니다. 그리고 화기운인 사람한테 재성은 금이죠. 그러면 금하고 수는 금생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기운이 재성이고 저한테는 수기운이 관성인데 재성이 세져야 원래는 관성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과도기적인 단계다 보니까 관성이 약해지면서 재성만 세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의 극을 찍고 나면 나중에 관성도 세질 겁니다.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관을 얻고 싶어 하고 그 관을 얻고 나면 당연히 그 관이라는 건 권력이기도 하고 군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걸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지는 건 맞는데 지금 약간 그 과도기적인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성이 세지면 관이 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관이 세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경찰의 힘 또는 뭐 군대의 힘 예전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때만 이전만 해도 군인들이 다 대통령하고 이럴 때는 군대가 엄청 셌거든요. 하나회 이런 거 할 때는 뭐 어마무시했죠. 근데 이제 그 힘이 약해지면서 문민정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민의 힘이 세지면서 이 관이 또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와서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 관을 다시 살릴 방법이 있느냐?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워낙 발전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보의 전파 속도 이런 것도 너무 빨라서 그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재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뭐 가족, 사회 이런 걸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호가 안 되니까. 관이라는 거는 항상 안정적이고 그 대신에 이제 나를 지배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도 해주거든. 제일 대표적인 게 중세 봉건 뭐 이런 거예요. 봉건 영주가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하지만 개의 의무는 내가 이제 저기 어떤 야만족이 쳐들어오면 지켜주는 게 개의 의무인 것처럼 그런 게 관의 힘인데 지금 관의 힘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분노나 여러 가지 통제하기 힘든 힘들이 표출될 때 그걸 막지 못해서 그런 거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때는 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아무리 뭐 저도 뭐 검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도망가세요. 네, 그거 못 막아요. 네, 그거 막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니까 도망가시고 경찰한테 빨리 연락해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든 그래도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식은 우리 아들도 있지만 군대를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엄청 싫어하겠지 또 다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그거 관에 대한 걸 배우고 나면 좀 통제가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 옛날에 443경이 그 윤리책이다 보니까 그걸 딸딸딸딸 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관의 어딘가에 포함돼서 되게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관에서 어쨌거나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익히고 나면 그 관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본인이 체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남한테
칼부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 때나 이렇게 똥오줌 쌀 수도 있고 뭐 기저귀에다가도 하고 하는데 얘들은 계속 학습을 통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규율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아무 때나 삐질삐질 싸는 게 걔들은 학습이 안 돼요. 그거를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뭐 요즘에 하도 개들을 잘 키우니까 뭐 그런 개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길에서 안 싸고 집에만 가면 싸는 개 우리 집 개 그래요. 뭐 걔는 이상한 개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관을 좀 배워서 하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주로 남자들이 군대 가고 여자들은 안 가는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냐 이런 얘기도 하셔서 생각을 해보면 관에 좀 더 가까운 게 그리고 남자예요, 여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관적인 뭔가 사회적인 규율 이런 거를 할 때 남성적인 게 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밸런싱이 무너져서 저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 DP2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DP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펑펑 울었는데 그 DP1, 2 다 마찬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서도 저도 많이 울었는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성선설 성악설 이거에 자꾸 이제 목을 매요 사람들이. 왜? 옛날에 저도 윤리 시간에 맨날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막 이렇게 딸딸 외우니까 그걸 자꾸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의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백지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종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면질 수도 있고 갱질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모양이 큰 넓은 도화지일 수도 있고 조그만한 메모지일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뭘 남기느냐는 나의 이제 노력이고 내 시간을 어떻게 들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거를 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DP1에서는 그 간디 그 착한 아저씨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아저씨가 결국은 참다 폭발해서 제일 크게 사고 치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저는 아직도 거기서 기억나는 제일 놀라운 대사. 저도 가서 저는 뭐 공익 가서 한 달밖에 훈련 안 받았지만 저도 가서 깜짝 놀란 그 사실. 아직도 6.25 때 수통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은 무엇인가? 아니 6.25 때 수통이면 50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금 60, 7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수통 쓰고 있어요. 아니 그 수통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나? 국방비를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저 예비군 이미 끝났지만 예비군 갔을 때 6.25 때 썼던 칼빈 소총 있잖아요. 이렇게 팡 한 판씩 쏘는 거. 야 그게 총신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안 썩어가지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뭐 그런 식이에요. 관이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러다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게 지금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어딘가에 자기가 억울한 걸 겪었겠죠. 그게 쌓였겠죠. 그걸 이제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걸 자기한테 줬던 사람에게 하고 싶겠죠. 대부분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 아니면 더 뭐 이렇게 높은 직위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쌓이는 분노는 어떻게 해요?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나오는 겁니다. DP에서도 보면 그 이번에 2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그 총 막 난사하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안 괴롭히고 이제 뭐 한 사람도 옆에 있지만 구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발전된 이 재성의 시대다 보니까 더 그게 쉬워진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분간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미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정의감을 발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웅 나오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아이언맨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영웅이 나오면 확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시대적인 요청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뭔가 생각을 계속했던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면 더 사회가 더 잘 바뀌고 좋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당분간은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 각자 조심하시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지만 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해요, 상담하면서.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이제 분노를 막 표출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억울함, 아니 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딘가 얘기를 하면 해소가 생각보다 잘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웃긴 건 이 무속이라고 하는, 또 이것도 무속하고 엮었다고 또 이상한 얘기 하려나 뭐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우리가 몇천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아직도 이런 학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역할이 사회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좀 더 뭔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많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어쨌거나 뭐 재성의 시대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재성은 무조건 돈이 띵와 이게 장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가치가 당연히 폄훼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관하고 제도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탐재 개인이라는 게 이제 명리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재물을 탐하면 인수가 괴멸돼요. 인수라는 게 이제 공부, 아까 얘기한 윤리, 그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강해지면 인수가 괴멸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가치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막 사회생활하고 막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그걸 누군가에게 이제 풀어야 되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잘 못 받아준다거나 또는 주변에 뭐 친한 친구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라서 당분간은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아까도 뭐 촬영하면서 얘기했지만 윤리교육, 무슨 한국사 교육 이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인수를 살리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영어 수학 잘하는 거는 내가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어 수학으로 내가 득도하겠다. 야, 뭐 모르죠. 뭐 그 누구더라? 이번에 뭐 필즈상 받은 우리 그 서울대 그 교수님은 수학으로 득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으로 득도하는 거 어려워요. 예. 영어로 득도? 제가 볼 때 언어로는 득도가 어렵습니다. 언어를 잘 익혀서 그 나라의 많은 책들을 읽어서 득도를 할 수는 있겠죠. 정신적으로. 그러나 그건 쓰는 도구적인 학문이에요.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의 언어고, 그 다음에 영어나 기타 외국어라는 거는 다른 나라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역이나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 됐으니까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이게 나의 정신적인 풍요 또는 나의 일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건 국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뭔 소리야 이러면 이제 뭐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요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말 줄이는 거. 그게 왜냐면 시간이 아깝고 뭔가 그게 빨라 보이고 뭔가 이러기 때문에 그게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언어를 줄여서 쓰면 그러한 우리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건 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밀꽃 핀 무렵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되게 느려요.
뭐 장터에서 뭐 이렇게 한번 싸움 났다. 밤에 이제 다른 장터 넘어간다고 당나귀 데리고 이렇게 가는 메밀꽃 피어 있는 데서 막 묘사도 엄청 길고 무슨 뭐 막 소금 뿌려놓은 것 같고 뭐 소금을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학적인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그런 걸 할 확률이 낮습니다. 어떻게든 또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자꾸 줄이면서 그런 기술적인 것만 강조가 되는 재성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더 그런 거라서 근본적으로 교육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런 능력이 되면 해볼 건데요. 그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